그걸 수용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은 이 불가항력 사유를 주장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한 국가는 조난, 이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 하나입니다. 24조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행위자가 조난 상황에 처하여 자신이나 그 보호하에 맡겨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없는 경우 그 국가의 국제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국가행위 위법성이 조각된다. 디스트레스, 조난 관련한 조항입니다. 다음으로 제1항은 다음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첫째, 조난 상황이 이를 원용하는 국가의 행위에서만 기인하거나 또는 다른 요소와 결합된 행위에서 기인하는 경우 또는 문제 행위가 그에 상당하거나 또는 중대한 위험을 야기시킬 경우. 그래서 스스로 그 문제 행위를 하고 어떤 중대한 위험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 행위를 하고 나는 지금 조난 상태고 조난 상황이고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조난 상황에서는 긴급하게 인가에 착륙한달지 해가지고 인명 피해 약이 되었는데 이 조난 상황이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스스로 중대한 위험을 야기시킬 그런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으면 조난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25조 긴급피난. 긴급피난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의 국제의무와 합치되지 아니한 행위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근거로 원용될 수 없다. 긴급피난이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국가의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두 번째, 그 행위가 의무이행의 상대국들이나 국제 공동체 전체의 본질적 이익을 해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는 긴급피난으로 위법성 조각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긴급피난이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근거로 국가에 원용될 수 없다. 첫째, 문제가 된 국제의무가 긴급피난의 원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경우. 국제의무 위반이 있어야 이제 국가 책임이 성립하는데 그 국제의무를 보니까 긴급피난을 원용할 수 없게 이렇게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또는 그 국가의 긴급피난 상황이 발생이 기한 경우 스스로 이런 상황을 초래하면은 그 당연히 주장할 수 없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긴급피난의 성립 요건인데요. 이 긴급피난 항변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국제재판소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위법성 조항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보면은 뭐 이게 essential interest 랄지 뭐 이런 grave and imminent peril 뭐 이런 말이 있죠. only means 이런 것들이 다 긴급피난 요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은 기준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볼까요? 1997년도 국제사법재판소 보고서입니다. It must have been occasioned by an essential interest of the state, which is the author of the act conflicting with one of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자, 국가가 국제의무 위반과 관련되는 어떤 법이나 행위를 하였는데 그런 author라는 건 그걸 책임지고 하는 주체다. 입법자로서 뭐 법을 만들었다거나 집행으로서 뭐 그 법을 집행했다 할지. 자, 그러한 국가의 어떤 본질적인 이익을 침해한 본질적인 이익과 관련이 되었다. 이 긴급피난을 근거로 하는 행위, 만약에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그 이제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국가 책임을 발생시키는 위법행위죠. 그런데 이런 국가의 본질적 이익과 관련해서 긴급피난적 행위를 했으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essential interest. 모든 인터레스트가 아니고 본질적인 인터레스트예요.
That interest must have been threatened by a grave and imminent peril. 심각하고, grave하면 심각하잖아요. 즉각적인 peril하면 위험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본질적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이익이 보호하려는 본질적 이익이 있어야 되고, 중대한 이익이 있어야 되고, 그 이익은 심각하고 즉각적인 어떤 위험에 의해서 위협받아야 된다. The act being challenged must have been the only means of safeguarding the interest. 지금 문제되는 그러한 행위, 이게 행위를 했고, 이거 위법행위다, 긴급 피난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뭐 다퉈지겠죠. 그러한 행위, 그러한 법, 이런 것들이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 하에 긴급 피난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례는 지금 헝가리하고 슬로바키아 언젠가 나온 사례죠. 무슨 건설 공사 프로젝트를 양국이 같이 하기로 했는데 한 나라가 무슨 재정적 이유로 이걸 파기하고, 그러니까 무슨 합의를 했는데 뭐 재정적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뭐 해서 이걸 이해 못하겠다랄지, 뭐 상황이 뭐 좀 바뀌어서 계약 합의 시점하고 좀 상황 발전 달리 발전해서 계약 이행이 좀 어렵게 되는 것, 이런 것은 뭐 긴급 피난이랄지 무슨 불가항력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하는데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재판소에서. 자,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사례 연속인가요? That act must not have seriously impaired the essential interest of the state toward which the obligation exists. 그러니까 이제 그 긴급 피난이 인정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이게 재판소에서 쭉 많이 지금 달려나왔어. 그래서 보면은 그 의무의 상대방 국가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자국의 본질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위법하더라도 이게 긴급 피난으로 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 이건 이제 반대로 타국의 어떤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면은 아무리 자국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려고 해도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런 경우는 긴급 피난 주장할 수가 없어요. And the state which is the author of that must not have contributed to the occurrence of the state of necessity. 이건 이제 아마 소문자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State of necessity, 이게 긴급 피난이에요. 긴급 피난 상황의 발생에 기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긴급 피난을 주장하는 나라가 알고 봤더니 지금 이제 그 행위를 한 사람 한 주체죠. author of that, 입법 법률을 만든 그렇다거나 아니면 법에 따라 어떤 집행권을 행사했다거나 그런 나라들은 어떤 긴급 피난 요건의 발생에 기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이 창출한 상황이었다면은 그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Those conditions reflect customary international. 쭉 이런 여러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 이 긴급 피난 관련해서 이것이 국제관습법 상 인정되는 것이다. 이게 재판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쭉 전제 조건들이 국제관습법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판결했어요. 주장한 게 아니고. 자, 국가 책임의 내용 관련해서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Reparation must, as far as possible, wipe out all the consequences of the illegal act and re-establish the situation which would, in all probability, have existed if that act had not been committed.
국가 책임 관련해서는 이제 reparation, 이거 복구라고 해야 되나요? 뭐 수리, 보통 뭐 리페어하는 수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damages, 뭐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요. reprisal, 가장 포괄적인 용어가 이게 reparation 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채국은 피해에 대해서 완전한 배상 의무를 지고요. 이때 피해란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물질적 또는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괄합니다. 결국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결과를 제거하고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라고 생각되는 상태를 다시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보상, reparation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호조 공장 사건에서 1928년도 영구 국제사업재판소 판례입니다. 독일과 폴란드 간의 판례에서 이 국가 책임 관련해서 이 재판부가 설치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re-establish the situation which would in all probability have existed if the act had not been committed. 그러니까 국가책임법에 있어 배상, reparation, 복구, 이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그겁니다. 그 불법의 행위가 있기 이전의 상태로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고라고 할까요? 이것들은 이제 사실 국제사회에서 외교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례가 영향을 외교관들이 국제법 공부하니까요.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침략행위가 있다 할지 하면 이거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기준이 되잖아요. re-establish the situation. reparation이 지향하는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그런 상황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물론 이제 그 불법 행위, 불법 행위의 결과를 제거해야죠. wipeout이란 말이 있는데, wipeout, all the consequence of the illegal act.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은 배상 의무의 내용이 있고요. 우리 이 초안에서는 제 35조에서 원상회복 관련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제위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국가는 다음의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원상회복의 의무, 즉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황을 복구시킬 의무를 집니다.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그럼 이 원상회복이 가장 원칙적인 reparation, 복구 방법입니다. 우리 이 민사 책임법에서도 그렇죠. 우리 대륙법계에서는 금전배상 이전에 이런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범위를 따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영미법계에서는 금전배상, monetary damage가 원칙적인 배상 방법이 됩니다. 자, 금전배상 대신 나하호를 보면은 금전배상 대신 원상회복에 따른 이익에 비하여 원상회복이 크게 불균형한 부담을 수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원상회복이 너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그 원상회복을 하게 되면은 그 너무 그 형평에 맞지 않게 부담이 어느 당사자가 뭐 부담이 클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금전배상을 통해서 배상할 수 있겠습니다. 제36조 초안 제36조는 금전배상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전배상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국제위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가 원상회복에 의해 전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손해에 대하여 금전배상할 의무를 진다. 금전배상은 확정된 범위 내에서의 일시이익을 포함하여 금전적으로 한정할 수 있는 모든 손해를 포괄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 사법상 개념으로 여러분 공부하시죠. 우리 국제법에도 그대로 일시이익까지도 배상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만족이 있어요. 만족. 이 만족은 이제 그 국제 책임, 국가 책임 그러니까 원상회복, 금전배상과 함께 국가 책임을 추구하는 방법인데요.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으로 전부될 수 없는 경우 유책국은 이에 대해 만족을 제공해야 한다. 유책국이라는 건 뭡니까? 유책 배우자 들어보셨죠? 책임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satisfaction, 만족을 제공해야 한다. 이제 37조 1항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국제법위원회가 주도해서 만든 것이 이제 초안이니까요. 그 초안에 보면은 만족의 경우 위반 사실의 인정, 유감의 표명, 공식 사과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취할 수 있다. 30조 2항에 그렇게 되어 있고, 피해와 불균형을 이루어서는 아니 되며, 아까 비례 원칙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형평을 생각해야 됩니다. 피해와 불균형을 이루어서는 아니 되며 굴욕적인 행태를 취해서도 아니 됩니다. 사실 이 국제법상 어떤 구제수단으로서는 이 만족이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민사법에서도 사제 광고랄지 이와 비슷한 성격의 구제 제도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민사법에서는 그것이 이제 어떤 대세를 이루는 배상 수단은 아닌데, 이 만족은 국제법에서는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뭡니까? 만족인가요? 만족과 관련해서 아르헨티나, 이 아르헨티나죠. 우루과이, 이 남미 국가들입니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간에 그 국경을 이루는 국제 하청 관련 분쟁 사건이 있습니다. 2010년도 사건인데요. 국제사법재판소 쟁송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 하천, 그러니까 양 나라들 사이에 국제 하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국제 하천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양국이 합의를 했는데, 이 우루과이 국이 조약 의무를 위반해가지고, 피고 리스판던트 스테이트가 되어 있죠. 조약 의무를 위반해가지고 아르헨티나가 제소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이제 만족 관련한 사례예요.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이 우루과이의 그 조약 위반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조약상 절차적 의무를 위반했다. 조약 의무를 위반했는데 공장 건설로 인해 조약상의 실체적 의무까지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단순한 절차적 의무 위반이니까 좀 경미하다, 이렇게 봤어요. 절차적 의무 위반에 불과한 사안에 대해서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고, 그래서 이제 만족을 통해서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우루과이 정부가 구체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우루과이 패소 판결을 함으로써 아르헨티나는 만족을 얻었다. 그 패소 판결 자체가 만족이라는 국제법상 배상을 충족한다. 그런 아주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2010년도 사례예요. 그리고 1985년 3월 중국의 어뢰정 표류 사건이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교 분쟁 비슷한 사건인데, 당시
중국은 이제 미수교국입니다. 한국과 수교하지 않은 상태인데 결국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어뢰정 표류 관련해서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실제로 중공 당국은 이제 사과를 하고 해명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제 수락한 그런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국가 책임 관련해서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 협약 초안 조항에는 뭐 이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 관련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제범죄, 그러니까 국제위법행위는 국제불법행위하고 인터내셔널 델리트라고 하는 국제불법행위하고 인터내셔널 크라임, 국제범죄가 있었어요. 초안에 원래 1996년. 근데 2001년 이 국제범죄라는 개념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국제범죄라는 개념이 이게 뭐냐? 이 국가가 국제법상 무슨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논의들이 있어서 국가 수반이랄지 개인적 자격에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위반이랄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국가는 또 그런 차원에서는 국가 수반이라 할지라도 국가 수반 다를 분리되는 개념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말썽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결국 이걸 삭제하고 그 국제법상의 강행규범과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랄지 뭐 이런 개념으로 이걸 2차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 방향을 선회했어요. 자, 이 강행규범은 국제공동체의 근본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 2001년도 새로운 국제법 초안에서 원래는 이 강행규범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2001년도 새로운 국가책임법 협약 초안에서는 이렇게 완곡하게 이 강행규범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강행규범 위반에 대한 뭐 추가적 위반국에 대한 추가적 책임 부과 이런 방향이 아니고 위반국 이외의 국가에 대해 특별한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 그러니까 모든 국가는 강행규범에 따른 의무의 중대한 위반을 합법적인 수단으로 종료시키기 위해 협력하는 의무를 진다. 하나는 없어요. 합법적인 수단으로 종료시키기 위해 협력하는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사실 그 강행규범 위반 그리고 어떤 거기에 대한 국제법상 책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국가의 어떤 모랄이랄지 이와 관련해서 이 강행규범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강행규범이 존재한다는 것은 국가보다 상위에 있는 어떤 통치기관 국내와 비슷하게 국내사에 비슷하게 어떤 우월적인 뭐가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리니까 또 실제로 문제는 뭐냐면 강행규범 위반이 있을 때 국제사회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실제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언제가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보리를 통한 제재도 실제로 뭐 다국적군을 조직한달지 뭐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강행규범 위반 국가에 대한 뭐 책임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모든 국가가 이걸 종료시키기 위해서 협력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아덴만 지역 저 먼 해역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군인들을 파견한다, 해적 행위를 수통하기 위해서랄지 또 어떤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서 태국이 무슨 입항한 선박을 공유한달지 뭐 등등 이런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강행규범 위반 행위에 대해서 국가의 협력 의무를 규정하는 게 더 현명하다 그런 것이죠. 자, 다음으로 이제
이 2004년도 설례인데요.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뭐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점령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했는데 이걸 점령하고 그 큰 벽을 세웠습니다. 장벽을 설치했어요. 이러한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legal consequences 이렇게 나오면 이게 권고적 의견, 쟁송 사건이 아니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자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 자문을 구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국가가 대세적 의무를 위반했다. 얼가 omnis 국제사회에 부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세적 의무를 위반했다. 그 뒤에 우리 그 밑에 또 나옵니다만은 보면은 the obligations erga omnes violated by Israel are the obligation to respect the right of Palestinian people to self-determination and certain of it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자, 그래서 이 장벽을 설치하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 민족의 자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민족 자결권의 침해는 국제법상 강인규범 위반으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강인규범의 중대한 위반이고 국제 의무 위반이며 국가 책임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아마 장벽을 허물어야 되지 않나. 실제로 문제가 되면 이건 권고적 의견이고요. 이에 따라 장벽을 허물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네. 여기까지 국가 책임에 관련한 전반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이 국가책임법은 뭐 다음 주까지 아마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